예, 반갑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이제 국가의 형성 단원입니다. 예,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문화, 그리고 고조선까지 국가의 형성까지 초기 시대의 여러 국가들 전까지 한번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먼저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는 맨 앞단에서 얘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류 공통적으로 어떤 문명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원전 약 2000년경부터 기원전 약 1500년경 사이에 저 서북방 지역에서 청동기가 유입됩니다. 단군 신화로 예로 든다면 바로 환웅부족이 선진 유이민 부족으로서 저 요령보다 더 북쪽 지역에서 이 청동기를 사용하는 이런 부족들이 환웅부족이 점점 남하를 해서 동남쪽 방향으로 남하를 해서 요령 지방에 있는 신석기 토착 부족과 결합을 함으로써 어떤 우리나라는 국가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바로 청동기 문화는 중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서북방 계통 계열이기 때문에 중국과 상관이 없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청동기 문화는 우리 민족이 어떠한 역사적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기구 같은 경우는요, 청동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석시대에 마찬가지로 간석기를 사용했고요. 다만 청동 도구를 가지고 돌을 다듬다 보니까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간석기이긴 하지만 농기구가 좀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분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자는 농경과 어떤 전쟁,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일을 주로 담당하게 되고요. 여성은 주로 가사일을 담당하게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약간 가부장적인 사회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잉여 생산은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적게 갖겠죠. 따라서 권력이 있는 어떤 제사장, 샤먼 이런 초기의 어떤 권력과 어떤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에는 정치 군사적 권력을 갖는 자가 어떤 종교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권위가 있는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떤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계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는 국가의 어떤 지배층 우리가 군장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군장 국가가 처음 출현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무기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기는 비파용 동거입니다. 자, 사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자, 이렇게 약간 굴곡이 져 있는, 자, 이렇게 피홈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 부분. 지금 이게 손잡이가 원래 나무였는데, 이게 썩어서 없어지고, 요 부분까지만 이렇게 남아있죠. 이런 비파형 동건과 같은 무기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비옥한 어떤 농경지를 둘러싼, 그런 지역을 둘러싼 정복전쟁이 이제 활발해집니다. 정복전쟁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여러 개의 부족이 이제 통합이 되겠죠. 예를 들면 여전히 신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청동기를 사용하는 어떤 유이민들, 아까 말했던 그런 유이민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족들이 주변에 이런 작은 부족들을 하나씩 통합해 나가면서 규모가 커졌겠죠. 그러면서 하나의 국가가 성립되게 됩니다. 자, 이런 국가의 성립 과정 반드시 단군 신화와 관련돼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 북방에서 청동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유이민, 바로 환웅부족이 왔고요. 야오어라는 요령 지역에서 요하강 주변에서 신석기를 사용하는 이런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제 곰부족이나 호랑이 부족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부족들과 이제 결합해서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어떤 성립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바로 선민사상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부족이 통합되다 보면 그것의 어떤 중심 부족이 되는 그 부족은 자기 부족을 다른 부족보다 더 우월한 부족으로 인식하게 되겠죠. 예를 든다면 고조선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어떤 후손으로 보죠. 그러니까 천손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일종의 선민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청동기 시대에 이제 유물을 보시면 자, 여전히 간석기 아까 말씀드렸죠? 청동기 시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간석기를 농기구로 사용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반달육칼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반월형의 이렇게 모양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홈이 있죠. 자,
이렇게 홈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식물 줄기를 끼워서 손에다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이삭을 뜯어내는, 이삭을, 곡식을 뜯어내는 그런 용도였으니까 어떤 작은 낫 정도의 어떤 도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홈자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여기에 이제 홈이 이렇게 있어요. 홈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나무를 이렇게 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줄기를 이렇게 묶어서 나무 줄기를 이렇게 동여매서 이렇게 나무 같은 걸 이렇게 깎는 뭐 그런 도구입니다. 바퀴날 눕기는 이렇게 원처럼 생겼는데요. 여기에 구멍이 있고 여기다 이제 막대기를 끼워서 이렇게 둥근 걸 가지고 다듬는 뭐 그런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자, 하지만 청동은 여전히 귀합니다. 귀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방법도 까다롭고 또 연성이 없어요. 이제 연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농기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땅을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치다 보면은 이게 부러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로 가게 되면은요, 철기 시대로 가게 되면 농기구라든가 일상 도구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은 다 철기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전히 청동이 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청동기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의식을 치르는 의기용 도구로 또는 어떤 부족장들의 어떤 군장들의 장식품으로 사용되게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이 농기구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무기로는 사용됐지만 철기 시대로 가게 되면은 여전히 청동이라는 것은 철기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또 제작 방법도 더 까다롭기 때문에 농기구로는 철기가 사용이 되고 청동은 이제 의식용 도구로만 사용이 된다. 장식품으로 사용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동 제품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비파용 동검이 있습니다. 이런 비파용 동검은 이제 철기 시대로 가면은 보다 더 날렵해진 이런 어떤 세형 동검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런 세형 동검은 동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재질은 청동이지만 철기 시대의 제품이라는 거, 이거 좀 유의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비파용 동검이 청동 시대의 청동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보이시죠? 이 거친 무늬 거울은 철기 시대로 가면 잔무늬 거울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비파용 동검은 철기 시대로 가면 세형 동검으로, 거친 무늬 거울은 철기 시대로 가면 잔무늬 거울로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기 볼게요. 자, 토기를 보시면 덧띠 색인무늬 토기라는 게 있는데, 이 덧띠 색인무늬 토기는요, 신석기 말기부터 청동시대 초기까지 일정 기간 과도기에 사용된 어떤 토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 가장 이른 시기에 사용된 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토기는 역시 민무늬 토기죠.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입니다. 민무늬 토기. 하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 미송리 토기죠. 왜냐? 이 미송리식 토기는 예를 든다면 자, 고인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고인돌. 무슨 고인돌이라고 하죠? 북방식 고인돌 또는 탁자식 고인돌이라 하는데, 이 북방식 고인돌과 그 다음에 요 손잡이 보이시죠? 이 손잡이. 그리고 여기 집자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손잡이가 있는 이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는 지금의 의주 지역. 여기 의주 지역에 있고요. 요거 미송리식 토기와 이 북방식 고인돌, 그리고 청동을 찍어냈던 주물틀, 거푸집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유물, 이 거푸집, 북방식 고인돌,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일치하는 또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물들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붉은 간토기, 이거 말고 또 검은 간토기도 있죠. 붉은 간토기는 청동 시대고요. 검은 간토기는 철기 시대의 토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자리 유적이요. 자, 배산임수로 이동을 했네요. 자, 배산임수는 이렇게 산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 하천이 있는, 그러니까 뒤쪽에 등배자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약간의 이 구릉지대의 산 기슭에 이제 집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농경 때문에 이제 이 주거지가 이동을 한 것이죠.
예, 구석기와 신석기까지는 여전히 사냥, 채집, 어로를 신석기까지는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강가를 떠날 수 없었지만 이제 청동시대에 오게 되면은 벼, 보리, 콩과 같은 이런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되면서 바로 이런 배산임수의 구릉지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집터 유적도 보다 더 직사각형에 가까워졌고요. 또 지상 가옥화된 어떤 움찔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지상 가옥은 철기 시대에 등장하게 되고요. 깊이가 얕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땅을 조금 팝니다. 예, 그래서 지상 가옥화된 것이지 지상 가옥이 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화덕의 위치가 가장자리로 갔죠. 예, 아까 신석기 때는 화덕 위치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 움집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저장구덩이를 벽 외부로 돌출시켰다라 했는데 보통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집터가 있을 때 요 안쪽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서 여기다 뭔가를 저장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집 바깥에 돌출시켰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약간의 감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감실의 모양을 갖는 어떤 저장. 하지만 청동시대에는 부족이 좀 규모가 커지고요. 집터 유적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용도 또는 다양한 크기의 집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터는 아니지만 집터 유적과 함께 발견되는 어떤 유적은 우리가 어떤 창고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공동 작업장 또는 창고용. 그러니까 결국 어떤 저장 구덩이가 벽 외부의 감실 형태로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집 바깥에 이렇게 창고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만큼 생산량이 그 이전인 신석기보다 훨씬 많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목책과 해자 등의 어떤 방어시설이 보인다는 것은 신석기 시대에 나타나지 않았던 바로 청동기 시대에 와서 부족 간의 어떤 전쟁, 정복활동이 매우 활발해졌음을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집터 유적을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집터 유적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청동기 시대의 집터인데요. 예, 한 지역에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집터 유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거의 직사각형에 거의 가까워진 어떤 장방형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부여 송궁 유적인데요. 문합리 유적, 신석기의 그 반유적인 문합리 유적이 발견되기 전에 이 부여 송궁리가 예, 반유적으로 가장 오래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주거지 앞쪽에 보면은 여기에 목책을 놨던,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꽂아서 어떤 방어 시설을 만들었던 흔적들을 보입니다. 그것도 이중으로 보이죠, 이중으로. 자, 이렇게 이중 목책의 흔적이 보인다는 것 다시 말하지만 이 시기에 정복전쟁이 매우 활발했음을 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 청동기 시대는 본격적 농경입니다. 아까 말했죠? 벼, 보리, 콩 예, 이런 것들을 재배했죠. 당연히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죠? 예, 부족의 규모는 커졌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생산량을 보관하는 창고도 필요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별 분업이 나타나죠. 예, 아까 남성은 주로 바깥일, 그러니까 농경과 어떤 전쟁, 전투를 담당하고 여성은 가사일을 담당하는 이런 성별 분업 때문에 어떤 가부장적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무덤 양식이 나오는데요. 자, 무덤을 보시면은 이제 고인돌, 돌무지 무덤, 이제 돌롤 무덤. 이게 예, 청동기 시대의 무덤 양식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고인돌이에요. 그죠? 고인돌. 그 중에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의 양식은 변형 개석식이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이 탁자식입니다. 그죠? 탁자식. 왜 그렇죠? 예, 바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럼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일치할 수 있는 아까 어떤 것들이 있었죠?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바로 탁자식, 북방식 고인돌이 있었고요. 그 다음 거푸집 있었고요. 예, 그 다음 뭐가 있었죠? 예, 바로 미송리식 토기가 있었습니다. 미송리식 토기는 집자무늬가 있고 손잡이가 있었던 것이 특징이었죠. 그죠?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 돌무지 무덤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돌을 막 쌓아놔도 이건 돌무지 무덤이에요. 돌무지 무덤이고 고구려 초기와 백제 초기로 가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돌을 쌓아 올리는 이런 무덤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장군총이라든가 장수왕의 무덤 장군총 또는 백제 초기에 어떤 석천동 고분이 있는데 이것도 돌무지고 이것도 돌무지입니다.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청동시대의 돌무지는 대체로 이런 형태의 돌무지 무덤이고요. 강상 무덤과 예, 누상 무덤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강상 무덤과 이 누상 무덤은 고조선 전기 시대에 주로 만들어진 무덤이고요. 어떤 그 순장의 흔적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전기 초반기에는 주로 이런 돌무지 무덤이, 고조선 후기에 가면은 주로 널무덤이 좀 만들어지는 게 이제 고조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널무덤. 그러니까 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얘기겠죠. 땅을 파고요. 땅을 파고 시신을 안치하는 그 바닥면과 이 사면 있죠. 이 사면에 얇은 돌판들을 대서 하나의 이제 방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 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돌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돌널 무덤이라고 하고요. 철기 시대로 가면 이 돌널을 놓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널무덤, 그냥 널무덤이라고 하죠. 예, 그건 이따 철기 시대 가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예, 이건 바둑판식이고, 이건 남방 쪽에서, 이건 북방 쪽에서 주로 발굴이 됩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청동기 시대의 생활 환경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농경이라고 했죠? 자, 밭농사 중심입니다. 하지만 벼농사도 일부 지역은 가능합니다. 예, 벼는 기온이 따뜻하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벼가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후 환경을 갖춘 것은 바로 한반도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 그 중에서도 저습지, 물이 필요하니까요, 벼농사에는 이런 저습지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대부분 밭농사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농기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동기를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간석기였고요. 자, 그 다음 목축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 문화의 변화. 예, 청동 시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계급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계급이 발생한 이유는 뭐였죠? 예, 계급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잉여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서 바로 계급이 분화했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족 간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안에서 종교적인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까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어떤 권력을 이제 함께 소유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묶어서 청동시대는 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국가를 군장 국가라고 하고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재정일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조선의 그러니까 건국자로 알려져 있는, 지배층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단군 왕검을 얘기할 때, 단군 왕검은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죠. 고조선 초반에 어떤 지배층을 통칭하는 어떤 명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군은 보통 샤먼의 의미, 무당의 의미, 제사장의 의미가 강하고요. 왕검은 어떤 정치적, 어떤 군사적 지배자의 의미가 강하죠. 근데 이것이 한 단어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기가 제사와 정치를 한 사람이 담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분리되는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우리 역사에서 재정이 분리되는 시기는 사만 시대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만에서는 그 정치적 지배자를 신지, 견지, 읍차, 불에 이렇게 부르고요. 종교적 지배자는 천군이라고 하는데 그 천군이 지배할 수 있는 지역 소도라는 곳을 따로 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지, 견지와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사만 시대에 가서 분리되기 시작하고 그 이전 시대는 이렇게 재정이 일치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선민사상 얘기했고요. 자, 예술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 주술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 계속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유물이나 유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유물들은 바로 청동제로 만들어진 어떤 장식용, 종교적인 어떤 의기. 자, 이건 어떻다고요? 철기 시대에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철기 시대에 가도 여전히 장식용과 의기용은 철이 아니라 바로 청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생활 어떤 모습 또는 그들의 어떤 사고관념을 보여주는 것 중에 바로 바위 그림이 있는데요. 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보면은요. 먼저 고령 지역의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 여기는 어떤 울산에 있는 울주 방구대 그림처럼 어떤 고래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동심원 무늬, 보이시죠? 이런 뭐 동심원 무늬가 보인다거나 어떤 기하학적 무늬들이 이런 줄무늬, 어떤 이런 모양, 뭐 이런 기하학적 문양들이 많이 보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바로 태양을 상징한다거나 하는 어떤 의식을 치르는 장소였음을 추정하게 해줍니다. 예. 반면에 이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을 보시면 예, 어떻습니까? 여기 고래라든가, 그죠? 여기 보면은 어떤 멧돼지의 모양, 예, 심지어 여기는 밭 가는 사람의 모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로 오면서 또는 초기 철기 시대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바위에다가 덧그림을 계속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하나의 반구대 안에서는 사냥, 어로, 목축, 예, 이렇게 다양한 생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래 그림. 예, 그래서 현재 울산이 고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로 이 지역에 오랫동안 청동기 시대부터 고래 사냥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쟁기를 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수렵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점점 목축과 농경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울주 천전위 바위 그림은 아까 고령의 그 갈터 바위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신석기 중기부터 청동기 시대에 걸쳐서 만들어진 건 똑같지만 이제 신라시대에 갈문왕이라는 어떤 문자가 새겨져 있는 걸 통해서 이 울주에 있는 천전위 바위 그림은 서석암곽하라는 어떤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통점.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모두 다 주술적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철기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청동은 중국에서 오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제가 저 북방 계열, 서북방 계열에서 청동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기는 중국에서 옵니다. 예, 철기는 중국에서부터 넘어옵니다. 그럼 철기가 언제 수용됐느냐? 보통 이제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철기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철기가 언제 처음 들어왔냐보다는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기원전 2에서 1세기경으로 봅니다. 특히 여러분들 위만 아시죠? 위만. 예, 위만이 중국에서 건너와서 준왕을 몰아내고 예, 권력을 찬탈했죠. 그때부터 위만조선이라고 하는데 이 위만조선이 성립된 이후에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돼서 이 고조선 사회가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철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원전 5세기경이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기원전 1세기경부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변화가 시작됐죠. 아까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는 여전히 간석이었지만 철기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철기로 만든 철제 농기구가 사용됩니다. 당연히 생산량이 더 크게 증가했을 거고요. 무기 또한 철제로 바뀝니다. 무기 또한 정복전쟁은 더 활발해졌겠죠. 따라서 국가의 규모 또한 더 커졌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철은 아까 중국에서 건너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철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중국 세력과의 교류를 의미하겠죠. 그럼 중국과의 교류를 알려주는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 명도전이 보이네요. 얼핏 보면 명도, 그러니까 칼처럼 생겼죠. 칼처럼. 하지만 이거 청동으로 만든 중국 연나라, 춘추 전국시대의 연나라의 화폐고요. 이 밖에도 뭐 발량전이라든가 오수전이라든가 중국의 화폐들이 이 고조선 사회에서 또 대량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폐가 발견된다는 건 그만큼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음을 또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여기 진과라는 게 있죠, 진. 예.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 황제가 사용하는 그 진나라입니다. 그 진나라에서 사용한 과, 그러니까 창이죠. 예. 여기다 이제 이렇게 막대를 대서 창으로 사용했을 거예요. 이것이 고조선 지역에서 출토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중국 진나라 또는 그 무렵에 있었던 전국시대의 많은 나라들과 교류를 했음을 또 이러한 화폐와 진과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한자입니다. 한자. 중국의 화폐인 한자를 사용했다는 것만큼 중국과의 교류가 확실하게 입증되는 어떤 증거가 없겠죠. 뭐 예를 든다면 창원에 가면 다오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창원 다오리에서 발견된 붓이 있습니다. 붓. 근데 붓이 있다는 건 문자를 썼다는 거고 하지만 당시 우리 민족이 사용한 어떤 문자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중국 한자가 이 당시에 유입됐을 것으로 이 창원 다오리의 붓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청동기 시대의 유물. 자,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 아까 청동기 시대의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그죠? 예. 그 다음, 거친 무늬 거울이 철기시대에 와서 잔무늬 거울로. 그 다음에 청동대 제품을 줌을 틀에 놓고 찍어낸 이 틀, 예, 거푸집. 예. 그럼 이 세 가지가 재질은 모두 청동입니다. 그죠? 청동이지만 어느 시대에 제작됐습니까? 바로 철기시대에 제작됐다는 게 특징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다 한 가지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의의는 뭐냐면 바로 비록 청동이 서북방 지역에서 넘어온 어떤 유이민 세력에 의해서 전달된 외부의 어떤 문화라고 한다면 실제로 한반도에서 철기시대에 이르게 되면 독자적인, 예, 한반도만의 어떤 독자적인 청동 문화가 성립됐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유물도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함께 묶어서 한반도의 독자적 청동 문화를 알려주는 유물들. 예, 시기는 철기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 예, 농기구, 철제요. 예, 무기 또한 철제입니다. 그죠? 예, 농기구, 무기 모두 철제. 그러면은 청동은 뭘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철기시대의 모든 것들이 철로 바뀌어요. 그죠? 철로 바뀌어요. 하지만 청동도 여전히 철기시대에 와서도 아주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권력자들의 장식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의기용으로 청동이 사용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토기 볼까요? 자, 아까 신석기 시대의 토기 뭐가 있었죠? 신석기 시대에 이름 민무늬 토기 있었고요. 덧무늬 토기 있었고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청동 시대로 와서는 예, 미송리식 토기라든가 또는 민무늬 토기,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예, 그리고 예, 붉은 간토기 이런 게 있었는데 철기 시대로 오게 되면은 검은 간토기, 예, 검은 간토기, 예, 붉은 간토기는 똑같죠. 예, 검은 간토기가 특징이라고 보시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냥 청동 시대와 구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집자리 유적 볼까요? 자, 이제 비로소 어떻게 됐습니까? 철기 시대라서 지상가옥으로 변했죠. 지상가옥으로. 그 다음에 바닥이 이제 여자형, 예, 또는 철자형, 예, 집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 달아보면 집터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여자형을 이룬다거나 또는 이런 철자형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예, 요게 바로 철기시대 집터의 특징입니다. 예, 특히 귀틀집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귀틀집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옥은 초가집 있죠, 초가집. 이런 초가집의 어떤 원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여자형이라든가 이런 철자형은 동해 지역, 예, 저 강원도에 있었던 동해 지역에서 주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무덤으로 동무덤과 널무덤이 나왔습니다. 그죠? 아까 청동기 시대, 예, 청동기 시대의 무덤 뭐가 있었죠? 돌널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죠? 돌무지 무덤이 있었고요. 고인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돌널 무덤, 돌무지 무덤은 청동기 시대의 무덤입니다. 그죠? 물론 이런 무덤에 묻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노동력을 사후에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의 경제력, 권력자들의 어떤 그 지배력,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철기 시대에 오게 되면은 이제 동무덤과 널무덤을 특징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동무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항아리, 두 개의 항아리를 겹쳐서 그 안에 이제 시신을 놓는데 주로 동무덤은요. 정상적으로 사망한 자를 묻는 것보다는 어떤 전쟁터에서 신체가 크게 훼손됐다거나 또는 어린 아이들이, 예, 어렸을 때 어떤 유아들이 죽었을 때 주로 사용하는 무덤의 양식입니다. 동무덤. 주로 남부지방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마한이라든가. 그다음에 널무덤 같은 경우는 예, 아까 고조선 초기의 무덤 양식으로는 강상무덤, 누상무덤이 돌무지 무덤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었다면 고조선 후기에는 이런 널무덤이 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철기 시대의 경제 생활을 볼까요? 자, 철기 시대는 당연히 신석기보다는 청동기보다는 철기 시대로 가면서 당연히 농업 기술과 그 다음에 어떤 도구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수질 축조를 바탕으로 벼농사가 발달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모든 지역이 아니라 바로 남부지방, 특히 사만, 초기 철기 시대의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 사만 지역에서 뭐 의림지라든가 공검지라든가 이런 저수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벼농사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벼농사는요, 계속해서 남부지방 위주로 이제 발달하다가 나중에 헷갈리실 게 뭐냐면 이제 이양법이 등장할 때예요. 이양법. 자, 벼농사를 짓는 하나의 방식인 거죠. 이양법 중에는 이제 직파법이라는 게 있어요. 직파법. 그러니까 벼농사가 처음에는 남부지방에 시작하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겠죠. 하지만 그 방식, 파종하는 방식은 직파법이었다가 이제 모내기라는 이양법으로 바뀐 건 고려 말에 그것도 남부지방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조선 후기, 17세기 후반 이후에 가면은 이게 조선 전국적으로 좀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이양법과 벼농사를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벼농사의 한 방식이 이양법이라는 거 좀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과의 교류 알려주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화폐, 그리고 뭐가 있었죠? 붓, 붓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사회생활의 변화도 보면은 국가의 성격, 자, 계급 분화가 보다 세분화됐다. 계급이 처음 청동시대에 분화됐지만 이제 사회가 점차 발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각자 맡아야 될 역할들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겠죠. 또 지배층 사이에서도 점차 권력이 높은 자와 또 낮은 자 사이에 서열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이러한 계급 분화가 좀 더 세분화됐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군장 국가에서 점차 연맹 국가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부여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여라는 나라 같은 경우는 오부족 연맹이죠. 오부족 연맹. 자, 이렇게 왕족이 있게 되면은 나머지 4개의 부족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뭐 이렇게 있게 되고요. 고구려도 초반에는 오부족 연맹이었죠. 뭐 계로부, 전로부, 그다음에 연노부, 뭐 관노부, 순노부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연맹 국가는 바로 왕이 출현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군장 국가는 왕이 없고요. 연맹 국가는 왕이 출현합니다. 하지만 이 왕권이 약하다는 게 특징이죠. 아직 중앙 집권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철기 시대는 점차 청동기 시대의 군장 국가가 철기 시대로 오면서 이렇게 왕권은 약하지만 왕이 출현하는 연맹 국가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정치 발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선사문화 일본 전파. 자, 일본 문화. 한반도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화가 저 북방 또는 중국 지역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다시 일본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뭐 예를 든다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신석기 시대에 우리 빗살무늬 토기 문화가 일본에 가서 조몬 토기 문화를 발생시킵니다. 조몬은 이제 질문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새끼질 문양의 어떤 토기에 새끼질 문양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 조몬 토기라고 하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의 어떤 청동기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금속 어떤 재련 기술이나 이런 문화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야요이 문화라는 걸 만들게 되죠. 야요이 문화. 이것이 이제 일본의 최초의 어떤 정권인 철기 시대를 거쳐서 삼국 초반에 가면은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일본 최초의 어떤 정권 성립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국의 문화가 고구려, 백제, 신라 문화가 일본에 전파돼서 일본 고대 문화에 특히 불교를 중심으로 한 고대 문화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걸 이제 아스카 문화라고 하게 되고요. 가야, 그 중에서도 이제 가야의 토기 문화가 일본에 전했을 때는 그걸 스에키 토기 문화라고 합니다. 또 통일신라, 통일신라의 문화가 일본에 전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하쿠호 문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일본에 전파된 이 한반도의 문화들 쭉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쭉 이어지죠. 이 이후에도 어떤 조선 초기에 15세기 화풍이 일본에 전해져서 어떤 그 무로마치 시대에 어떤 화풍이 영향을 준다거나 또는
외란 이후에 다시 일본하고 국교를 재개하면서 통신사가 이제 문화사설단으로 가서 일본 문화에 기여하게 되는 뭐 성리학의 발전이라든가 한 번에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청동기 문화, 금속이죠. 이 금속 문화가 일본에 전해지면 이런 야요이 문화를 성립시켰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청동기 철기 문화,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알맹이 죽기로. 나중에 한번 반드시 한번 별도로 정리하시고 또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고조선. 우리가 이제 고조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고조선의 단군 신화부터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늘을 다스리는 자 환인이 있었죠. 환인. 환인의 서자였던 환웅이 예, 지상 세계에 내려가기를 원했죠. 예. 그래서 태백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냥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뭘 가져왔죠? 예, 천부인이라는 예, 이걸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럼 천부인이 뭘까요? 천부인은 바로 청동검, 청동방울, 예, 그다음에 청동거울을 의미하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떤 당시 지배층이었던 제사장들의 어떤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인을 가져왔던 걸 통해서 고조선이 성립될 당시가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혼자 온 게 아니죠.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비, 바람, 구름을 관장하는 자니까 아마 농경을 매우 중시 여기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고요. 또 그들이 와서 인간 세계의 어떤 360여 가지를 관장하도록 했으니까 결국 어느 정도의 정치 조직이 정비됐음을 또 알 수가 있겠죠. 또 이들이 환웅 집단이 북쪽에서 내려왔을 때,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예, 누구를 만났습니까? 곰과 호랑이를 만났죠. 그럼 실제로 곰과 호랑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 이들이 곰을 믿는 또는 호랑이를 믿는 어떤 토템 부족임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고 동굴에서 살면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호랑이는 그걸 어겼습니다. 그죠? 지키지 못했죠? 예, 따라서 새로운 유이민인 청동을 사용하는 선진부족인 환웅부족과 이 당시에 요령 지역에 있던 이 토착부족이 결합될 당시에 일부 부족은 배척되고 일부 부족은 이들과 융합을 해서 결국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구전되다가 기록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기이하고 신이하고 믿기 좀 어렵고 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일정한 사실들을 상징적으로 뽑아낸다면 우리가 신화의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고조선의 단군 신화와 관련된 기록은요. 고려시대의 일연이라는 승려가 쓴 삼국유사에 이제 최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사기지만 단군 신화를 기록한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유사입니다. 예, 그 밖에 제왕운기가 있고요. 그죠? 물론 조선시대로 오게 되면은 이종유의 동사라든가 이런 많은 책들에서 단군 신화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결국 단군 신화를 바탕으로 본다면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는 환웅이라는 선진부족과 그 다음 곰을 토템으로 믿고 있던 토착부족이 결합해서 바로 군장국가가 처음 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고조선의 세력 범위 뭘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바로 비파형 동검, 미송리시 토기, 북방식 고인돌 요 세 가지 강조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일치하는 예, 그런 유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일까? 예, 고조선의 중심지와 관련해서 학자들 사이에는 아직 정확하게 어디가 중심지에 대해서 합의를 보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따라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긴 하지만 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고조선은 아마 이렇게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요. 고조선의 처음 발생지는 바로 이 요하라는 이렇게 강이 있으면
요 일대, 그러니까 요령이라고 하죠. 요 지역이 아마 초기 중심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 연나라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중국 연나라의 진계라는 장수가 고조선의 서쪽 땅, 무려 2000여리를 빼앗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그 이후에 요 왕검성, 지금 평양 지역이죠. 이쪽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쪽에서, 고조선 후기에는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고조선의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또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고조선은 중심지가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처음에는 요령 지역이었다가 연나라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대동강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고조선의 발전 과정을 볼게요. 어떤 한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지배층이 얼마나 그 권력이 강화되느냐, 한마디로 왕이 있다면 그 왕권이 얼마나 강했느냐에 따라서 그 발전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연나라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나라 장수 진계의 침략으로 서쪽 땅을 빼앗겼고 이때 대동강 유역으로 옮기게 된 어떤 계기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당시 중국 전국 시대의 연나라는 서쪽 지역의 패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국가죠. 근데 그 나라와 거의 1년 이상, 한 세기 가까이 고조선이 대립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조선의 세력 또한 좀 만만치 않았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꽤 발전한 수준의 국가였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위략이라는 중국 사서에 보면은 기원전 3세기경에 부자 상속제가 확립됐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거왕부터 준왕까지 같은 직계 자손들이 왕위를 세습하거든요. 왕위를 세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꽤 강력한 왕권이 성립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부여나 고구려의 초반 같은 경우는 왕권이 세습되지 못하고 왕을 선출하게 되죠. 이게 이제 연맹국가의 특징인데 그 이전 사회였던 고조선은 이미 기원전 3세기경에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줄 정도로 대단히 강력한 왕권이 성립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관직명이 보이죠. 상, 대부, 장군 이런 식의 관직이 있다는 건 그만큼의 정치 조직이 꽤 잘 정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고조선이 한참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한때 꽤 혼란기였습니다. 자, 아까 연나라가 있었을 당시 전국 7개의 국가가 서로 막 다투는 그런 시기였죠. 이런 시기에 중국에서 1차적으로 고조선으로 유이민이 건너왔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진이 통일한 지 60년 만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유방에 의해서 세워진 이 한나라에 교체되는 시기가 있어요. 이 진한 교체기에 또 중국 세력들이 한 번 더 이동을 하게 되는데 1차 중국 유이민보다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차 중국 유이민의 유입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위만이 무리 1000여 명을 이끌고 바로 고조선으로 건너온 거죠. 자, 이때 위만은 준왕이 고조선의 영역 중에 서쪽 지역의 책임자, 변방 책임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 위만을. 근데 이 위만이 이 지역에서 세력을 형성한 후에 자기를 받아준 이 준왕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준왕은 고조선에서의 어떤 실권을 상실하고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당시 한반도 남쪽을 이제 뭐 다양한 소국들이 있었겠지만 이걸 통칭해서 진이라 부르기도 해요. 진국. 이 진국의 왕, 바로 진국으로 이동해서 한 왕이 되었다라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준왕이 위만에게 쫓겨서 진국의 한 왕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무렵에 위만이라는 세력에게 바로 고조선이 변했다는 것이죠. 정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위만조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이후에 오히려 고조선은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든다면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가 수용되면서 고조선은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게 되고요. 한반도 남쪽의 진, 그리고
한반도 이 북부 지역에 있다는 예, 그리고 한나라 사이에서 이제 중개무역을 하면서 크게 이익을 추구하죠. 중개무역을 통해서. 그래서 첫째, 위만조선 성립 이후에 가장 크게 변화한 건 바로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이고요. 이런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면서 주변 국가의 교역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추구했고요. 이것 때문에 결국 한나라가 고조선을 치게 된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나름대로 정치조직이 발달했는데요. 이 비왕은 이제 왕 다음 가는 어떤 수상의 어떤 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어떤 부왕, 이제 왕 다음 가는 어떤 부왕적인 어떤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위에 살펴본 것처럼 상, 경, 대신이라는 어떤 다양한 관직명들을 통해서 통치 조직이 정비됐음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정보활동은 뭐 확인해 볼 필요가 없고요. 예, 제가 강조하는 건 역시나 바로 철기문화 수용 이후에 중개무역의 발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네요. 뭐냐면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입니다. 위만의 성격. 만약에 이 사람을 중국에서 온 중국인으로 본다면 우리의 고조선은 단군조선에서 위만조선에서 이제 민족적 단절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고요. 이 위만조선을 중국에서 왔지만 우리 조선인으로 본다면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가 그 계보가 쭉 계승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위만은 고조선으로 넘어올 당시에 흰 옷을 입고 있었다거나 머리에 상투를 틀고 있었다거나 또 이 위만이 위만조선이 성립된 이후에도 국호를 바꾸지 않죠. 만약에 중국인이었다면 중국식으로, 중국은 대부분 국호가 이제 외자잖아요. 그죠? 진, 한, 송, 당 이런 식으로 외자인데 조선이라고 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거나 또는 위만조선의 지배층들이 대부분 단군조선, 고조선의 지배층들이 그대로 그 직을 유지했다거나 뭐 이러한 몇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위만이 중국인이 아니라 조선인이었고 그래서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은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서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나라와 왜 대립하게 되었죠? 한나라하고 대립하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고조선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한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꽤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이것에 대해서 한나라는 사신을 파견해서 고조선과 어떤談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파라고 하는 사신을 고조선에 파견했는데 결국 협상이 결렬됐죠. 이 협상이 결렬되고 돌아가다가 이 서파가 고조선의 장수를 죽입니다. 그러자 고조선에서는 군대를 보내서 이 서파를 또 죽이죠. 그래서 서파 사건, 서파 살해 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돼서 결국 한나라는 고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을 친 어떤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위만조선이 당시 동아시아의 무역의 어떤 주도권을 잡으면서 한나라 경제적 이익에 어떤 반하는 그런 세력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직접적 계기죠. 바로 서파를 살해하는 사건을 빌미로 해서 결국 한나라 무제는 고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1차, 2차 두 번의 이제 한나라의 침략이 있었는데 고조선은 이것을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1차에서 23차 전투를 모두 승리를 이끌었다고 하죠. 근데 마지막 전투에서 결국 고조선 내분이 일어납니다. 내분이 일어나면서 성기라는 자가 끝까지 항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왕검성이 기원전 108년에 함락됨으로써 고조선은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조선이 사라지기 전에 이미 이전에 한반도 남쪽과 그 위쪽 송화강 유역에는 또 다른 정치적 세력들이 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한나라가 4개의 군현을 설치하고 뭐 예를 들면 낭랑이라든가 현도, 진번, 임든 이게 4개의 군현을 설치하고 고조선의 유민들을 통제해 나가자 고조선 유민들은 북쪽과 남쪽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고조선의 사람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조선의 문화, 발달한 철기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제 새로운 국가들, 뭐 예를 들면 부여, 고구려, 그리고 옥저, 동해, 또 마한, 진안, 변환이라는 사만, 이런 초기 철기 시대의 국가들이 등장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고조선 사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고조선 사회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건 두 가지 사료겠죠. 하나는 단군신화, 또 하나는 팔조법입니다. 팔조법. 예, 아까 단군신화 얘기를 했으니까 간단히 체크만 할게요. 환웅이 어디에서 왔죠? 예,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럼 고조선 사람들은 자기 주상이 하늘에서 왔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예, 천손신화, 선민사상이죠. 자, 건국이념,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 예, 인본주의 이념을 갖고 있고요. 천부인, 예, 청동제 제품이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백우사, 운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예, 아, 농경사회였구나. 또 이들이 인간 세계의 여러 가지를 관장하니까 어떤 정치 조직이 성립되어 있었구나.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네요. 예, 토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곰부족과 환웅부족이 결합했죠. 예, 그래서 통합 과정, 그러니까 고조선인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 제사와 정치가 하나로 일치된 사회였음을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팔조근법, 팔조법. 예, 8가 조항일 텐데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은 3개 조항입니다. 그 3개 조항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를 보면 첫째, 살인한 자는 죽인다는 거죠. 예, 살인한 자는 죽입니다. 이거는 고대 사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공통점, 생명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국력은 넓은 땅보다는 바로 사람이죠. 왜? 땅은 넓지만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인력을 국력으로 보기 때문에 생명을 중시합니다. 보복주의죠. 보복주의, 생명 중시. 상해, 남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곡물로 배상합니다. 노동력을 중시하는 사회임을 알 수 있죠.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옥저에 있는 민며느리제, 고구려에 있는 형사취수제라든가 또는 대릴사회제, 이런 모든 혼인 풍습도 혼인의 과정에서 어느 한쪽 집이 손해를 보지, 노동력의 손실이 없도록 하는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예, 고대 사회의 특징을 우리가 혼인제와 이런 고조선의 이러한 상해죄를 처벌하는 법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절도. 남의 걸 훔치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걸 훔치면 일단 노비로 삼거나 그렇지 않으려면은 돈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의 걸 훔친다라고 하는 건 네 것, 내 것이 구분되는 거니까 사유재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죠? 사유재산 제도가. 또 노비로 삼는다는 걸 통해서 계급사회였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돈으로 갚아도 된다라는 것은 화폐 사용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팔조법에 해당되진 않지만 예, 중국 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고조선의 여자들은 정신하여, 예, 그러니까 정조관념이 있어서 음란하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통해서 고조선이 대단히 가부장적 사회였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부여라든가 고구려라든가 이 초기 철기 시대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법조항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고조선은 한나라한테 망했죠. 자, 한나라는 고조선 지역에다 4개의 군현을 설치합니다. 그걸 우리가 한군현 또는 한사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위치는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낭랑, 이건 기억해 둘 필요 있어요. 낭랑군. 낭랑군은 지금의 평양 대동강유역에 있고요. 고구려는요. 훗날 고구려는 고조선 지역을 통치하고자 했던 이 한나라가 4개의 군현을 설치해서 그 유민들을 통치했는데 부여에서 갈라져 내려오는 고구려는 이 중국 세력과 항전을 하면서 한반도 북부와 만주에 있던 이 중국 한군현 세력을 하나씩 축출해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축출한 게 바로 이 낭랑군이죠. 바로 미천왕, 고구려의 미천왕이 낭랑을 축출했는데 결국 고구려는 그 성장 과정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중국 세력과의 항전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 중국은 끊임없이 이 고구려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죠. 그 결과가 나중에 수나라,
위진남북조를 통일했던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한다거나 수를 대체한 당나라가 다시 고구려를 침략한다거나 뭐 이러한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에게는 이 고구려가 꽤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관계였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위협적인 존재였던 거죠. 이러한 한군현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한군현에 맞서는 어떤 고조선의 유민들 그리고 어떤 한반도의 어떤 세력들에게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 의식을 이제 심어주게 되고요. 정확하게 이 당시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습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적어도 중국 세력과 우리는 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념 정도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화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중국에게 고조선이 망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조선의 사람들과 함께 이 철기 문화가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그것이 심지어 일본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사적으로 고조선은 망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 고조선의 문화가 주변적으로 확산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세력들의 성장과 역사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면은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체크해 볼 게 있네요. 바로 고조선의 멸망 이후에 한군현이 고조선을 통치할 때 그 법조항이 60여 조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원래 8개 조항이었던 고조선의 법조항이 60개 조항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한군현이 고조선 유민을 좀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대단히 각박하고 혼란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고조선 멸망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